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이제 제가 3번 독서 모임을 하면서 3번 다 얘기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책 되게 좋아합니다.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회과학자가 미국이나 해외 사례가 아니라 이 국내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이념,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모범적인 연구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책으로 내서 단순히 논문 학계에서만 유통되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 직접 이 자기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직접 이렇게 설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훌륭한 연구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의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이런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설들이 서로 충돌하고 토론되는 과정에서 뭔가 정설이 만들어지겠죠. 제가 이제 내일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라는 그레고리 핸더슨의 유명한 책을 가지고 제가 발제를 내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책을 쭉 다시 읽어봤는데 이 책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론적 가설을 가지고 그냥 한 큐에 깨서 쭉 설명하는 거지. 그거는 정치를 그렇게 설명했던, 이건 경제를 쭉 설명하는데 둘 다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이것과 소용돌이 한국 정치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경제와 정치 이게 딱 합체가 되면서 뭔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재미있게 읽었다. 다만 이제 이게 뭐 100% 맞는 거냐, 꼭 이거가 정답이고 이걸 제외한 다른 가설은 다 무의미한 거냐, 그런 건 아니겠죠. 다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 대중들을 위한 학술 서적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제출되면 우리가 이걸 갖고 같이 토론해 보면서 재미있게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시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이철승 교수가 저번에 국내에서 나름의 이론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그런 독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뭐 사회학자 중에 유명한 뭐 송호근이니 뭐 많이 있지만 그런 양반들은 그냥 신문에 칼럼 쓰는 거고 그냥 아이템 하나 잡아서 한 페이지짜리 짧은 칼럼 쓰는 거지, 이렇게 어떤 자기만의 이론을 가지고 쭉 한국 사회를 설명해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정운찬 교수니 뭐 유명한 많이 장하성, 김상조 많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쓴 책이라는 것도 다 그냥 특정 이슈에 관한 책들이고 뭐 그런 거지, 사실 이렇게 큰 이론적 설명을 시도한 책은 별로 없었다는 측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칭찬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결국 연공급 얘기가 엄청 중요하게 나오는데, 제가 또 노조 전임자잖아요. 노조 일을 벌써 4년째 했고 3번이나 임금 협상을 했던 입장에서 이 연공급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이게 되게 심각해요. 고연차는 연봉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연차는 그 연차에 도달해도 그만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호봉제에서, 여기 말하는 연공급 시스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연봉제는 연공급하고는 다른 겁니다. 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기존의 호봉제 하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선배들이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반발을 어떻게 완화시켰냐면 이제 내년 2.5%, 그러니까 호봉이 올라가는 정도의 평균 시간 2.5%좀 된다고 치고 2.5%를 고정 승급시키도록 노사가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매년 2.5%의 월급이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그러니까 호봉제 비슷한 연봉제를 시행을 한 거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뭐 어차피 이거는 비슷하잖아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해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부터 연봉이 높은 상태로 시작한 사람은 2.5%가 계속 올라가니까 복리의 마법에 의해서 월급이 쭉 올라가요. 근데 처음부터 낮은 상태로 시작한 사람은 같은 퍼센티지가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그 연차에 도달해도 그 선배가 받은 것만큼 못 따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고연차와 저연차 사이에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노사협상을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이게 이제 2.5%씩 똑같이 적용하는 걸로 하면 고연차와 저연차 사이 임금 격차가 커지니까 우리는 정률 인상이 아니라 정액 인상을 해보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 임금 상승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해에 2.5% 올리기로 했어. 그럼 전 직원 통틀어서 임금 상승분이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퍼센티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전 직원에게 연차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하자 이거죠. 그럼 회사가 지불하는 돈은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아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연차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고연차는 기존에 받던 것들은 적게 받겠죠. 그거를 저희가 그 노조 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가지고, 물론 고연차 선배들 몇 명 반대했지만 위원장님이 본인 스스로가 지금 고연차여가지고 이제 그걸 누르면서 어쨌든 정액 인상을 하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다 똑같이 n분의 1로 받자라고 해서 고연차와 저연차 사이 임금격차 줄여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측이 안 받아.
그 사측은 똑같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사측이 거부해서 결국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측은 우리가 매경이랑 임금 체계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금 체계 자체가 바뀌는 걸 원치 않았고, 그래서 이제 사측이 거기서 못했고, 또 하나 비슷한 얘기가 이제 결국 평가의 문제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후공제로 월급이 그 연차에 따라 거의 비슷한데, 다만 뭐가 있냐면 연말에 성과급이라고 해서 한 기본급의 한 100% 정도, 그러니까 한 그거 뭐 한 150만 원, 뭐 200만 원도 안 돼요. 그 정도의 돈을 연말에 인센티브, 성과급이라고 해서 한 번 일시급으로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모두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A, B, C 세 등급으로 나눠서 그 A등급 받은 사람은 100%에 150%를 얹어주고, 그다음에 C등급은 100%에서 50%를 빼요. 그래서 C등급이 받을 걸 A등급한테 얹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성과급을 주는데, 그게 이제 약간 직무급의 조금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성과를 누가 평가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 평가 기준에 대한 합의가 안 돼요. 회사는 누가 평가하게 하냐면 관리자가 평가하게 해요. 그러니까 부장이 평가하게 합니다. 부장이 직원들을 얘는 A, 얘는 B, 얘는 C 이렇게 평가하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 그게 동의가 안 돼요. 왜냐면 부장은 뭘로 평가하냐면 평소에 휴가 좀 덜 가는 애, 평소에 부장이 시키는 뭐 어려운 일 그냥 군말 없이 하는 애, 그런 애들을 귀여워해가지고 걔들을 A를 주고, 평소에 좀 이렇게 부장 말에 말꼬투리 잡고 틱틱거리고 저 이제 안 되는데요, 싫은데 하면서 그런 애들을 C로 해버리고, 뭐 평소에 인사 잘 안 하고 부장한테 이제 이렇게 깍듯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예의 없어 보이는 그런 애를 C로 깔아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업무 성과에 대한 건지 아니면 감정적인 이제 그 태도의 문제인지 이게 항상 논란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여간 뭐 휴직하겠다는 애도 나오고 막 그런 노사 갈등에 분란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한 건 뭐냐면 다면 평가제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장만 직원을 평가할 게 아니라 직원들도 부장을 평가하게 하자. 상호 평가를 해야, 그래야 이제 어떤 힘의 어떤 균형,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공정한 시스템이 되지 않니? 이렇게 노조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사측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면 평가제를 해놓으면 부장의 승진이 후배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부장의 어떤 성과가. 그러면 이제 인기 영합적 태도를 보인다 이거야. 후배들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회사 같은 이 상명하복식의 어떤 수직적 위계 질서를 가진 그런 기업 조직에서 위에서 이렇게 까라면 까야 되는데 이 후배들 눈치 보느라 부장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대주주가 자기의 어떤 의사가 전일적으로 조직이 쫙 관철이 돼야 되는데, 이런 다면 평가제가 되면 그런 관철이 안 되겠죠. 혹은 이제 좀 걸리적거리겠죠.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싫은 거야. 그냥 자기가 이게 약간 불공정, 이 시스템이 좀 이상해도 그 대주주한테 회사 안에서 힘을 가진 사람한테 편한 거죠. 자기가 일 시키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참 이 민간 기업 안에서 특히 이렇게 사주가 있는 대주주가 있는 민간 기업 안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 제도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조금 약간 우리나라에서 변화가 있었냐면, 원신의 씨 좀 받아주세요. 지금. 그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혁신을 강조하면서 다면 평가제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도 나도 막 다면 평가하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그때 KBS도 그러고 뭐 그때 다면 평가제 하는 그 기업들이 꽤 많았거든요. 왜냐면 정부가 나서서 막 하니까. 그리고 그 다면 평가제 하는 기업들한테 뭐 인센티브 주고 세제 혜택 주고 그러니까 다들 이거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많이 했었어. 근데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런 다면 평가를 다 엎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과거와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달식 평가로 다 바뀌었고, 그러면서 단면 평가가 막 확산되는 듯 하다가 멈추고 다시 이제 지금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는 이건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부터, 공무원과 공기업, 이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그 인사에 대한 단면 평가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고 승진도 반영하고 연말에 주는 성과금도 그거에 연동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 방식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이게 이제 이 조승 교수 얘기하는 누가 일 잘하는지는 누가 아느냐, 같이 일해본 사람이 안다는 거죠. 같이 일해본 동료와 선후배들이 서로를 평가하게 하는 게, 그게 사실 가장 어떤 직무급의 어떤 취지에 맞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결국 뭐가 되냐, 이 대학교 졸업장 어느 대학 나왔느냐, 혹은 이제 그 고시 같은 경우에는 입직할 때 성적이 얼마였냐, 뭐 사시나 이런 거 점수가 몇 등이었냐, 이게 이제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면 평가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러니까 직무급제가 되려면 일단 평가의 공정성, 평가의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어떤 그런 감염 평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일단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일단 사회로 퍼져나가야 그래야 직무급제로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에 윤석열이 정순국 교수 가서 만난 것도 이 맥락인 거잖아요. 그 정순국 교수가 주장하는 게 사실은 연공제 폐해를 주구장창 주장해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 스터디에 와서도 그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윤석열이 이 아이템을 갖고 만약에 대선에서 세게 붙는다. 그러면 청년들한테 꽤 어필을 하겠죠. 이런 그리고 연공제 문제점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뭔가 논의가 일어날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규명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들리시죠? 네네. 저도 잘 읽었고 특히 이런 부분은 약간 청년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좀 더 좀 더 진지하게 접근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역사를 공부했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책에 나온 내용들 그 학과 동기들이나 뭐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런데 이 책이 결국 역사를 기반으로 역사적 그 체계를 기반으로 좀 현재 사회 현상을 설명하다 보니까 두 가지 되게 내용은 저는 되게 문제 의식은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럼으로써 일어나는 약간 논리적인 비약 혹은 좀 오버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는 것까지 느꼈고 그 부분 중 하나가 368페이지에 그 나왔던 역사학자들이 관심이 무엇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일어나는지 밝히고 그 의미를 기술하는 데 있다면 사회법제의 관심은 그것도 왜 어떤 구조와 메커니즘이 발생했는지 있다라는 표현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역사학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거를 그 실증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이걸로 사회 구조가 다 이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걸 설명하는 좀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사회과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설명하는 것이 더 그 사회과학에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그 앞서서 특히 원 발제 부분이 5, 6장은 연공급제 중심의 얘기인데 저도 통일한 사람으로서 연공급제가 부당한 점도 분명히 있고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부분도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연공급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이 책에서도 나왔지만 그럼 그 직무급제든 성과급제든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을 수량화를 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연공급제는 가장 간단한 공식인 거잖아요. 이 사람의 연차 혹은 나이라는 정말 수량화된 지표가 있으니까 그 지표 따라서 주자. 이거에 대해서 일단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근데 20세기 사람들이 합의를 했던 거고 그러면은 그걸 넘어서 다른 수치를 제시하려면은 그 책에서는 뭐 같이 일해보면 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동료들 직무평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카카오에서 직무평가 제도를 도입했다가 그것 때문에 뭐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몇 개 있었고 슬리콘이나 이런 데서 동료 간 직무평가를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그 근간에는 서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상처받는 게 아니라도 그게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하게 포뮬러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책에서도 지적되지만 이거는 사측에서도 이런 경영평가 제도를 좀 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확실히 라는 생각이 그 부분이 좀 공감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지용 비서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은 그 변호사 체제라는 K의 유산으로 현대 사회를 설명한 것은 인상적이긴 한데 K 유산이 변질되는 과정에서 K의 유산을 만들었던 사회 환경과 그리고 지금의 사회 환경이 다른데 그 지금의 사회 환경에 대한 분석이 빠진 상태에서 저도 그 세대
저희 아버님 세대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세대를 일종의 악의 축처럼 만드는 서술은 좀 부적절한 거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읽으면서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결국에는 뭐 변호사 체제의 장장과 폐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는 불평등 그리고 불평등을 넘어서 사회 갈등 문제는 결국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가 아닌가. 그러니까 경쟁이 안 치열해도 되는 부분에서 너무 치열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드는데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그 고교학점제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우리나라가 항상 들어가는 길은 항상 경쟁이 심하고 그 변호사 국가답게 그 변호사 국가에서는 재난을 관리하는 관료의 힘이 중앙 관료의 힘이 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힘의 구심점으로 가면 갈수록 경쟁이 약해지는 이 재밌는 경향이 있는데 경쟁의 하방에서부터의 압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의 교육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들었었고 그 윤봉희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 때문에 든 생각인데 그 이 상명하복식 그 기업 문화가 우리나라의 오너 지배 기업에서만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예전에 잡스 애플도 굉장히 그 잡스가 독재자였잖아요. 독재자였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그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중에 하나였고 뭐 그걸 이어가던 팀쿡은 뭐 이미 세계 최대 회사고 지금 또 요즘은 좀 주가가 횡보하고 있지만 음, 테슬라의 머스크도 굉장히 어 내가 왕이다라는 스타일로 회사를 경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회사들은 우리나라가 다르게 호봉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직원들을 평가하고 대우를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누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딴 때 많이 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권희호재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책 재밌게 잘 읽었고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그 연공제에 대해서는 철폐를 해야 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뭐 문제 인식에 동감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책의 맨 마지막의 질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 마을이 쌀밥에 고깃국 계속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철승 교수가 이제 전작에서 시작했던 우리나라 고유의 그 위계 체계, 그 위계 체계가 경제 성장을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현재 와서 너무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고, 이 체제를 개혁하지 못하면은 이 공동체 경제가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뭐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지금 애플이나 테슬라는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가 이제 누가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회사 다닌 건 아니지만 영미권의 회사들하고 같이 뭐 일도 하고 좀 체류도 하고 느낀 거는, 이미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선진국, 뭐 우리 선진국이지만 어쨌든 영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그 연공이라는 걸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나이를 일단 묻지를 않아요. 나이를 묻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하느냐, 당신이 어떤 일을 하기로 했고 일을 했느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한테 권한을 집중시킬 수도 있고 분산시킬 수도 있고, 그거는 민주주의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거고 그 기업이 돌아가는, 경제가 돌아가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능급 혹은 직무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와 직능을 위임을 해주고 정해주고, 그 직무와 직능을 잘 했냐 못했냐 가지고, 그거는 뭐 상사가 독단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동료가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혼동되면은 좀 논의가 이상하게 가던데 연공, 연봉, 직무, 직능 이건 다 다른 개념이고 연봉제라고 해서 연공제가 완전히 탈피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내 많은 연봉제는 말만 연봉이지 실제로 연공의 그 시스템에서 이 인상 커브만 사실 약간 손대는 거에 불과할 뿐 사람들이 입사할 때부터 예를 들어 신입사원 1억을 주고 부장 5천 준다라는 거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이상한 시스템이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은 그게 이상하다는 사람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받고 뭐 소프트웨어의 귀재다. 그러면 그 사람 한 10억 받는 거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그 회계 처리만 한 30년 동안 똑같은 일만 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5천만 원 받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조금만 살아보면 금방 느끼는데 우리는 이 연공 시스템이라는 거에 우리 뼛속까지 녹아 있어요.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이가 깡패고 나이를 존중해야 되고 나이에 따라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뼛속까지 들어있는데 이것이 갖고 오는 부작용이 그 나이가 숙련과 연결되고 숙련이 성과랑 연결되면 좋을 텐데 사회가 이제 빨리 변하다 보니까 나이와 숙련과 성과가 서로 얼라이먼트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시스템이 이렇게 유지되다 보니까 성장도 이제 안 되고 후세대가 이제 애도 안 낳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내용도 공감하고 우리가 하여튼 이 2020년, 2020년 이 10년 동안에는 어떻게든 이 연공이라는 것을 무너뜨리고 직능급제나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나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러한 문제를 공식화할 수 있는 좋은 텍스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원신혜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너무 늦어가지고 발제를 못 들어서 안녕하세요. 그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저 책을 읽긴 했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가 연공제에 뿌리 깊은 연공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더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 사실 이 전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전에는 약간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 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이직을 해오니까 사실 조직 문화가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여성 관리자의 문제라던가 조직 내 다양성의 문제라던가 뭐 혁신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 대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연공제가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조직에 들어왔고 그걸 기대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업무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짜여지는 어떤 관계성들 이 이익을 물론 저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이익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힘들이 생기는 거죠. 관계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를 간절히 여전히 원하고 이제 제가 뭐 중간 관리자 정도 된다고 치면은 앞으로 30년 정도를 더 이걸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공기관에 많은 상황에서 과연 이게 개혁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도. 제가 이제 현재 이제 있는 조직이랑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당연한 거는 지금 당면한 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비효율성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사실 계속해서 비효율적으로 사회가 흘러가고 어딘가에는 분명 이거를 희생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과연 이 희생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 희생자가 결국에 지금 얘기한 386 세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공제를 누리고 있는 그 세대가 과연 희생자가 될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라던가 뭐 청년들이 희생자가 되지 않을까? 그 비율에 대한 담보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사실 뭐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문제긴 하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것도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어떻게 이제 이 사회에 뿌리 깊게 있는 이 이제 내가 나이가 올라가면 당연히 뭐 실력 향상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이걸 계속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경쟁의 컨텍스트에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부터 없애야지 사실은 개혁의 시작부터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앞에 발제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5장 발제해 주시는 안웅 씨 음소거 키시고 우리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책을 전부 다 읽진 않았지만, 거의 다 읽었고요. 그리고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일단 뭐, 거대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거대 이론이 흔하게, 그러니까 거대 이론은 좀 디테일을 항상 좀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좀 변홍사 체제로 환원시키는 게 편리하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그 학문적으로 엄밀한지는 좀 회의가 들었고요. 그리고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연공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좀 비판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연공제를 비판하면서도 그리고 해체하자라고 주구장창 말하면서도 또 공무원 시험을 보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연공제에 또 들어가려는 그런 한 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좀 모순적인 그 행태도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역사적인 거나 이런 걸 잘 몰라서 뭔가 좀 질문 겸 이제 제 의견인데 그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분리를 해체하기 위해서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이제 주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근데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은 뭔가 좀 직능제와 좀 모순되는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제도라면은 아무리 동일 노동이어도 그거에 따른 그 퍼포먼스를 따져서 임금이 결정이 되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말할 때 흔히 생각하는 게 뭐 자동차에 그 두 바퀴를 이제 같이 집어 넣을 때 이게 왜 내가 단순히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사람의 임금의 30%, 뭐 40%를 더 받냐? 이거는 똑같이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똑같은 바퀴를 넣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 뭔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빨리 바뀌어가는 사회이고 뭔가 디지털 그리고 IT 기업으로 들어가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직무급 이것과 조금 모순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여기까지고 책 너무 재밌게 읽었고 연공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돼서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연궁제 한번 진입해 보시면 네, 많은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 최시은 국장님, 최시은 국장 6장 발제하셨는데 소감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6장만 읽었는데 재밌게 읽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좀 저는 이제 사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는 뭐 연봉제이긴 했는데 이 성과급이라든가 어떤 그 업무의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게 뭐 아까 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리자의 그 군미에 따라 이게 되는 거고 또 뭐 찍히는 사람은 사실 진짜 아무리 퍼포먼스가 좋아도 이상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미 어떤 대기업만 해도 대기업 정규직만 해도 항상 불안한 40만 넘어가면 뭐 나가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IT 기업 근무했었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성과급으로 하면은 이게 뭐 물론 이 복지나 이런 게 깔리긴 해야겠지만 항상 불안정한 그런 게 더 가속화되고 경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근무를 해보니까 이게 말처럼 그렇게 이상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 왜냐면 이게 또 학자가 보는 거랑 또 실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르니까 느낌이 체감이 그리고 항상 모든 제도가 한국에 들어오면 다 한국화되면서 이렇게 변형되고 이상한 이제 모순들이 발생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정대원 수장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이 개혁의 순서라는 게 있고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성과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윗세대 위주로 평가하는 이런 틀을 깨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면 사실은 저는 공공개혁이 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기업의 이 연공제라든가 이런 게 돼야지 가장 이제 약한 고리인 공공개혁이 아니고 공무원 공공개혁이 아닌 이런 사기업부터 사실은 건드려서 사실은 기업의 이익에 맞게 손쉬운 특히 지금 만약 윤석열 뭐 님께서 뭐 대통령이 되시면 그렇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래당이랑 뭔가 미돌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런 그 개혁의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일단 공공개혁 먼저지 그 다음에 어떤 사기업의 이런 거를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분의 의도는 상당히 좋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거를 그렇게 그 한국이라는 사회가 정말 이렇게 투명하게 평가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최웅님 씨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간단히 음소거 키고 뭐 소감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왠지 또 옆에 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최태리. 웅님 씨 소감 가능하신가요? 네, 우리 최웅님 씨가 항상 이 육아를 병행하고 계셔서 퇴근 이후에 네, 뭐 이렇게 뭐 그냥 소리만 죄송합니다. 짧게 네 소감. 예 안녕하세요 무역협회 최용님이라고 합니다. 책 너무 화면 읽고 킬수 없나? 싶었지만 비디오 책 거의 읽지 못하고 맞다. 내용만 설거지하다 잠깐 들어왔는데요. 예, 이제 연공제의 문제는 공감하고 제가 있는 곳이 약간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협회 같은 곳이라서 그 연공급이 전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곳인데 이제 회사 내에서도 연공급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고 저는 약간 노조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연공급의 문제에 동의하면서도 노조를 맡아서 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이슈도 있었는데 그때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아까 저 미래당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평가 오케이 성과에 따라 성과급 주는 거 오케이인데 성과 평가 어떻게 할 거냐가 항상 문제였던 것 같아요. 노조가 얘기했던 건 그거였어요.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성과 평가가 없다면 그거가 없다면 성과급제는 그냥 회사의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더 많은 임금을 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게 딱 노조 입장이었고 근데 의외로 진짜 어려운 게 아마 제가 있는 협회도 그렇고 이런 협단체나 공공기관 모두 다 그 모두가 동의하는 성과 평가 제도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 자체가 이렇게 수량화하거나 그 객관하게 되게 어려운 업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 되게 모순이더라고요. 오케이 성과급제 하려면 성과평가 제대로 공정하게 돼야 되는데 공정한 성과평가라는 게 뭔가 내가 일하고 있는 이런 직장에서는 근데 한 1년 정도 TF도 하고 막 컨설팅도 받아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또 누구보다 이 연공급제의 문제에 동의하고 이거를 좀 전 사회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인식은 하는데 그 출발점인 평가 제도의 문제를 아주 정교하고 좀 구성원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다듬지 않으면 생각보다 공연 부릴 수 있다. 왜냐면은 이 연공급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기 되게 편해요. 공정하지 않은 성과 평가 제도 위에서 성과급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연공급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젊은 직원들도 회사가 성과급제 들고 나오면 아 뭐냐 회사 마음대로 맨날 성과평가하면서 우리는 반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최정천 보좌관님 소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이 어버이날이고 오늘이 5월 7일 날인데요. 한 달 지나서 6월 18일 날 정순국 교수님 초청 특강이 잡혀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뭐 차두원 그 자동차 전문가, 모빌리티 전문가 분도 부르시고 한영 회계법인의 이제 권영대 씨라는 분도 이제 저희 스터디 멤버의 남편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부르는데 6월 18일은 정순국 교수님을 불러서 직무급, 직능급, 연공급 이거의 상호관계가 뭔지 개념이 뭔지 의미가 뭔지 다른 나라는 어떤지 한국은 어떤지 이제 그런 거를 좀 발표하게 될 거니까 그때 좀 이제 일종의 뭐랄까 정순국 교수님은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임금 체계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워낙 이게 시장 사이즈가 별로 안 되는 학문이니까. 근데 아무튼 그 중에 한 분이 정순국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철승 교수님 책에서도 정순국 교수님 인용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연구를 인용하는 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건 정순국 교수님한테 들으면 좋겠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약간 대중적인 출판, 상업적 출판에서 연공급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책은 아마 이 책 유일한 책인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원래 별로 없고 실은 연구 보고서도 별로 없어요. 연공급을 비판하는 책이나 직무급을 하는 거는 아주 일부에서 이제 그 임금 체계에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에서 약간 있는데 이 상업적 출판에서 나름 또 저명한 그 교수인 이철승 교수께서 이거 한 거 자체가 그냥 나라에 큰일을 하셨다. 뭐 주장이 옳다고 나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 뭔가 이렇게 나쁜 놈들 몰아내고 뭔가 좋은 사회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셨고 되게 이제 어떤 용감한 얘기 진보에서 노동조합이 싫어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약간 좀 이제 그 자체가 용감한 일이거든요. 일종의 다 한국 진보는 하나 이제 다 이렇게 얽혀 있는 집단이어가지고 서로 이제 끼리끼리 약간 얽혀 있는 건데 그런 끼리끼리에 굴하지 않고 일종의 청년들을 위해서 소신 발언하시는 것 자체가 이 학문적으로 정합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연공급은 연차와 연동해서 일종의 나이급이랑 비슷한 말인 거죠. 내용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연공급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나이와 관련해서 하는 거고 이제 호봉급도 비슷한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이제 안웅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유럽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말은 직무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직무급은 내용적으로 이퀄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하자 하면서 연공급을 고수하고 직무급 도입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하자 그러면 원래는 이제 유럽적 맥락에서 직무급이랑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직무급은 여러 가지 임금 체계에서 직무를 먼저 나누고 생산직인지 사무직인지 사무직 중에서 관리직인지 형사원인지 이런저런 직무를 나눈 거고 직무 내에서 어떤 숙련도를 또 다시 나눠가지고 이제 직무 1번, 직무 2번, 직무 3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약간의 임금 차별을 두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슬로건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가르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 직무의 동일성.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정확하게는 동일 직무, 동일 노동 또는 동일 성과인 거죠.
동일 임금, 동일 직무, 동일 임금 이렇게 이제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정도를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카톡에 올렸던 걸 잠깐 한번 볼게요. 카톡에 내용이 길지 않거든요. 여기에 이제 전체 링크된 거 말고 그냥 텍스트 전체를 제가 올린 게 있어요. 내용이 짧아. 여기 본문을 보면 내용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정승국 위에 링크했던 정승국 교수님의 글 중에서 연공급과 변호사와의 관계 부분만 제가 이거 한 거 내용인데요. 정승국 교수님 글 내용의 일부. 그러나 몇 가지만 언급하자. 첫째는 이거 이제 이철순 교수의 연구를 좋은 취지로 한 연구이지만 과연 이게 팩트가 맞는 거냐 에서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변호사 체제라는 농업에서의 협업 방식을 연공급과 산별노조의 가능성 문제까지 연결시키는 것의 정당성이다. 이철순 교수의 추론이 정당하다면 대표적인 변호사 체제였던 일본 최초의 임금 체계는 연공적 성격을 띄어야 했었다. 그러나 에도 시기 근대적인 공장이 생겨났을 때의 임금 체계는 일본에서 연공급이 아니었다. 이 당시 일본 임금 체계의 주류는 생산 실적 임금이었다. 일종의 성과급이랑 약간 비슷한 거죠. 일종 생산 공장에서의 성과급 비슷한 거랑 연동된 거죠. 일본 임금 체계에 관한 역사적 연구에 따르면 연공적 임금 체계 관행에 출현한 시점은 세계 1차 대전 이후부터이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노동자의 어려운 생활을 완화하는 방책으로서 생활급 개념이 생겨났다. 각종 이제 수당이랑 연동되는 거죠. 이때부터 기업에서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생활급, 애가 하나냐 둘이냐 이런 게 다 달라지니까 근속과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 그래서 근속 수당이 등장을 하고 연공 서열 승급 커브가 등장을 하고 일정 연수 이상의 근속자에 대해서 연공에 따른 승급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애가 하냐나 둘하냐 셋이냐, 애가 이제 그 뭐 지금 대학을 다니냐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마다 다 이제 생활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아무래도 생활비를 어떤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유사한 성격을 가름한 거라는 얘기인 거죠. 이철승 교수의 주장이 맞다면 변홍사를 하는 대만의 임금 체계도 연공급이어야 한다. 이 교수는 마치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오랫동안 연공급을 취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연공적 성격이 약화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대만의 고용 시스템을 연구했던 정의환 교수님에 따르면, 제가 정의환 교수님 예전에 초청해서 한번 이제 강의를 듣는 적이 있었는데, 한국과 일본은 임금 연공성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대만은 원래 연공급제가 있었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일본, 한국, 대만에서 일본도 역사적으로 연공급이 출현하는 게 아니었었고 대만은 아예 연공제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실은 한국 정도가 이런 거고, 한국도 이제 이게 사무직에만 연공제가 적용되다가 이제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이제 이 나이 먹으면서 약간 평생 고용이랑 연동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임금을 더 많이 받을까 하다가 연공제가 이제 확산된 거죠. 생산직은 연공제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공부문만, 그러니까 이게 변홍사 체제인데라기보다 노동조합 파워가 센 데가 연공제를 하고 있는 거지, 일반 민간 사업장은 연공제를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변홍사와 연공제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쌀 재난 국가라는 책에서 제 생각에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5장 6장은 착 찢어서 그냥 이거는 이제 별책. 근데 이거는 연공제 나쁜 놈이라는 제목을 가진, 연공제는 나쁜 임금 체계라는 제목을 가진 별도의 책인 거고, 이 5장 6장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책을 찢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그래서 그냥 별책으로 만들어도 했고, 1장 2장 3장 4장은 쌀 재난 국가라는 책인 거고 5장 6장은 그냥 아무 관계없이 연공제 나쁜 놈, 이런 두 권 책을 그냥 합쳐놓은 거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이제 이 나이 문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았던 나라죠.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비효율적이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쌀재난 국가랑은 거의 학문적으로 거의 뭐 약간 아무 말 대잔치보다는 좀 더 점잖게 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사회 전체를 보면은 좋은 얘기를 하신 거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이 자동차 및 모빌리티 관련돼서 특히 이제 전기차를 테마로 해서 차도원 소장님을 모시고 이제 수정 특강을 하는데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 사진 찍고 끝날 테니까 각자 좀 화면 좀 다 이렇게 해주세요. 비디오 좀 나오게 다시 켜주세요. 자, 잠깐만 비디오 켜주시고요.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나와라. 찍었어요? 하나, 둘, 자, 됐습니다. 웅님이 어떻게 안 되나? 최웅님 씨? 최웅님 씨 잠깐만. 예, 오케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특강 때 봐요. 특강 때 많이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